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 박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오셔서 긴장하시나? 이 프로분께서 이렇게 긴장하시는. 자, 오늘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토크 없이 곧바로 집중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낮에 엄청 덥죠? 아침에 춥고 저녁에는 이제 낮에는 덥고 저녁에 춥고. 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부동산이 좋아하는지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일교차도 좀 심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동산 시장 1분기 흐름 좀 보고 2분기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얘기하다 보면 좀 장기적으로 한 2, 3년 후도 좀 보고 해가면서 한번 짚어보죠. 어쨌든 지난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 시장 동향을 송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긴 너무 무게감이 있으시고 우리 김현래 연구원이 좀 대신 네. 네, 우리 계열사. 네. 지금 1분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좀 굉장히 온도차가 많이 벌어진 듯한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워낙에 부동산이 거의 뭐 쉼없이 상승세다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에 추석 연휴 직후였을 거예요. 갑자기 4분기 들어서 약간 온도가 조금 슬로우 다운된다라는 이제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걱정했었죠. 예, 그게 이제 올해 1분기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횡보하거나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는 구간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이 안 좋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매우 좋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개포 주공 재건축을 비롯해서 강남 재건축. 그렇죠. 다시 분양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3월 들어와서는 이제 수도권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 가격이 어디가 오르냐라고 보면 아주 특정 서울의 일부 재건축들이 세게 상승함으로써 전체 지표는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 가까이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1분기에 김현래 연구원 1분기에 전세가가 또 고공행진을 할 거다라고 작년에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올 1분기는 그렇지 않은가요? 지역별로도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전세가 비율이 매매 가격 대비 얼마를 가느냐에 대해서는 네. 매매 가격이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 자체가 안 올랐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여전히 전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매매 그렇습니다. 가격이 같이 올라가서 네. 전세가율이 유지되는 그렇죠. 정도다.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7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많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지금 뭐 연식이 30년씩 돼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오히려 싼 걸 감안하면 네. 이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들인데요. 네.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 기대 때문에 매매 가격은 높고 이런 상태에서 전세가 싼 것들이 섞여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 서울 전체적으로 75%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80%가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60%대부터 빠르게 3년 동안 올라왔으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75%에서 증가율이 빨리 나오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아파트 가격 오르면 사실은 전세가율이 떨어져야죠. 네. 그래야 안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이 오르고 따라 있는, 올라오고 있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 전세가율도 올라가고 이러면 원래 매매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근데 매매가는 전세가만큼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에는 네.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왜냐면은 뭐 내일 미래가 밝아야 뭐 주택 가격을 더 사서 네. 매수를 견인을 할 텐데 뭐 지금 당장 뭐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이거 과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판에 이 집값이 더 오르겠냐라고 안 보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많아진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동향이 아니라 이제 분석을 우리 역시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송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네. 이 부동산 가격을 이제 보는 모형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 허니콤 모형도 있고 매매가 전세가 비율 보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허니콤 모형은 안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워낙 네.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이번에는 결정을 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는 그 지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아니 75%가 이게 말이 75%가 되면 벌써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야 되는 그렇죠. 여건 아니에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60%에서 65%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임대 시장이라는 우리나라의 전세 구조가 일정 부분 이제 매수 시장으로서의 그 부추기는 역할을 함께 동조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인데요. 예, 매수를 위한 그렇죠. 일종의 무금리 차입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최근은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5%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에 있었던 매매 가격의 부추김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현상인데 그 배경에는 과거의 임대 시장의 대표적인 형태가 전세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네. 전이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두 가지의 초이스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집을 살 거냐, 네. 아니면은 일부분 음. 이렇게 전세로 남으면서 또 월세로도 전환할 거냐. 소위 반전세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것이 과거에는 이제 반전세라는 것보다는 순수 전세만이 주도적인 임대 시장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좀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일정 부분 그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이제 매수로서의 그 증가 역할이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할 수 있느냐의 그 어떤 수요 그 증가 폭이 있는데요. 대체로 한 60%를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작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 할지라도 네. 그 매수로서의 그렇게 많은 수요의 증가폭이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하나의 현상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5%, 80%로 갈 것이냐. 또 그렇게 빨리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가격 그 비율이 그 80% 선에서 어느 정도의 그 바틀 그 허들을 어느 정도 형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자기 손실을 감수하고 네. 전세를 내야 된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허들이 생기는데요. 60%에서 65%까지 올라가는 그 속도보다 75%에서 80%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겁니다. 반면에 그 매수에 대한 효과 부분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현재 그럼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땐 단기적인 요인과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인 요인들을 보면 당장 이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음. 그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됐습니다. 2월 1일 날. 근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그 매수 심리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그 2, 4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3월 달이 보통 성수기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2014년도, 2015년도의 경우에는 항상 0.6% 상승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0%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도 오늘 있었던 이제 대책 중에 이제 LTV나 DTI 그 연장, 1년 연장이라는 부분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주목해서 나왔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가 원래 네. 전통적인 그러니까 1, 2월 네. 그때가 주택으로는 이사 수요가 제일 많을 때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도 수요는 있었지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유효 수요 자체가 줄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그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네. 이미 은행 금융권에서는 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익스포저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미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많이 줄어서 네. 그 여파로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 예년보다는 좀, 네, 맞습니다. 좀 저조했다. 네네. 네. 자, 이제 우리 좀 장기로 가보죠. 2018년 김열매 연구원. 이제 우리 계열사니까 발언 기회를 자꾸 많이 줘야 돼. 2018년, 2017년 말부터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네. 급격하게 2018년까지 증가합니다. 얼마나 남아요? 근데 지금 17년, 18년 사이는 사실 입주 기간 자체를 건설회사들이 잡는 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17년 연간으로는 지금 올해가 이제 16년 전망 28만 세대 입주거든요. 그래서 전년 많지는 대비 않네요, 별로 올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이제 14년 하반기, 14년부터 분양 증가했던 그렇죠. 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영향을 거죠.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고요. 네. 이게 17년 하반기 정도부터 집중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17년 입주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는 30만 중반대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작년에 52만 분양한 게 그럼 52만이 걸쳐지는 시기가 언제냐? 작년 그 집중적으로. 분양이 52만인데 네. 그 허가난 건 한 70만 원 허가난 거죠? 그렇죠. 70만 허가는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나 연립을 다 포함해서. 포함한 것이고요. 아, 네, 네. 아파트 분양 신규 분양 기준으로 이제 52만을 52만 기록을 한 원. 건데 네. 이 52만 호가 어느 시즌에 몰리느냐라는 음. 게 지금으로 봐서는 17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가 이 52만 가구의 상당 부분이 뭐 한 7, 80%가 네. 이 기간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17년 몇 만이냐, 18년 몇 만이냐 이 숫자보다도 단기간의 쏠림이 지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금 아직 큰 변수가 있는 게 18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있는 게 네. 오히려 17년에 입주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또 반면에 또 18년에 더 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지금 올해 상반기에 네. 어떤 분양 시장이 형성이 되느냐가 또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네. 지금 1분기 분양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양 계획 자체가 약간 슬로우다운 됐고요. 슬로우했죠. 네. 예,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5월 달에 잡혀 있는 월간 계획을 보니까 7만 8천, 7만 9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 기준으로는 전년도에 월 중에 찍었던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숫자가 5월에 잡혀 있는 숫자인 근데 거고요. 그건 뭐 1, 2, 3, 4에 안 한 거가 이제 한꺼번에 그렇죠. 누적되니까 계획이 그렇죠. 이제 누적돼 있는 거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 실현되느냐. 그리고 5월 이후에 그럼 좀 슬로우 다운 될 것이냐 아니면 6월, 7월에도 전년 동기만큼 또는 뭐 그렇게 올라갈 것이냐.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4월, 5월 달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설사들 계획 올라오는 걸 보면 좀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주간 전망대 나왔을 때만 해도 작년에 52만 분양하고 나면 올해 건설사들이 계획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 집계한 거로는 이제 33만 정도까지 계획이 떨어져 있었고요. 네. 이것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집계 다시를 봤더니 39만으로 한두 달 사이에 또 이 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52만에서 올해 급격하게 줄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또 거의 40만 가까이가 또 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이제 18년에는 그거는 2018, 네. 2019 시즌에 그렇죠. 걸리겠죠. 그럼 계속 중첩적으로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조금 우려를 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또 몸을 좀 틀어서. 저는 이제 또 조금 아니 다른 걸 여쭤볼게요. 네네네. 시장 분양 시장이 실제 시장에 계시니까 네. 분양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아직까지는 뜨겁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단지별로 그 극명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네. 다만 이제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억대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전매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래가요? 예. 근데 미래가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살아난 모양이죠. 한동안 좀 위례에 안 좋아졌었잖아요. 미분양이 났었죠. 그러니까. 예, 한동안 안 미분양이 좋았었어요. 났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주택 시장이 좋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 미분양 난 주택 이후에 다른 단지 그 아파트 분양 나는 걸 보고는 네.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투기꾼들은 여러 개를 샀을 정도로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뭐 저기 분양 시장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그때 하나 사둘 걸. 네. 여전히 분위기는 좋다. 근데 그러면 우리 방금 김현무 연구원이 네.
5월 한 달에만 한 8만 호 가까이 분양이 된다. 네네. 7만 8천 호요? 네. 이렇게 8만 호 가까이 분양이 된다 그랬는데 네. 시장에서 소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입주 시점에 대해서 또 네.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긴 하지만 이게 이제 네네. 분양을 지금 네네. 하면 일단 지금 당장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입주 시점은 한 보기에는 2년 반, 3년쯤 후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 웬만큼 다 네네. 소화한다? 네네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아파트 주택 거래량 상승의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지금 분양권 전매죠. 네. 아까 투기 수요 분양권 말씀하셨는데요. 전매 가능하게 해줬죠. 전매가 너무나 지금 유동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계약금 아파트 가격의 10% 미만, 10%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충분히 청약통장을 써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당첨되면 고민하자라는 수요가 아직도 있고요. 오늘도 제가 네. 수도권에 이제 곧 분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회사분들이 우리 한번 청약해볼까. 어차피 경쟁률은 엄청 높아서 되기도 힘든데 넣어보기나 하자. 이런 말씀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다만 있군. 아까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대출 규제인데요. 네. 이게 집단 대출이 이미 지금 뭐 정부가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은행들이 이미 자율규제죠. 자율규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여기서 5월 달부터 지방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개인 소득을 심사하겠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전매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소득 증빙이 어려운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네. 그게 5월에 어떤 변수를 만드느냐.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제가 5월이나 이거 지금 시장 상황을 여쭤본 거는 좀 2018, 2019 시즌까지 이어질 거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건데, 그 송 박사님, 네. 2018년 뭐 17, 18, 뭐 19 요 시즌에 지금 어쨌든 입주 물량이 쏟아질 텐데, 네. KDI 쪽에서는 그때 이게 이 전세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좀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입주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실률의 문제를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그 정도래요. 네, 그러니까 공실률이 또 지역별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지방권, 네. 또 과거에도 그린벨트 위주에서 많이 몰렸던 분양 시장들, 네.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실률에 의한 그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아마도 그 임대주택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2017년도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급 물량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요. 네. 그러나 수요는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의 기준으로 보면 공급은 한 2.5년이라는 주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네. 수요는 매달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그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경제 주변 여건이라든가 네. 정책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가계소득 여건이 모두가 다 좋다는 것을 가정해서 좋은 효과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입주율의 그 증가라든가 공실률의 완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2017년도 하반기나 2018년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기조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상 뭐 2017년도부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소득 부분도 그렇게 크게 네.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생산 가능 노동 인구의 네. 그 감소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좀 거의 그때쯤이죠. 네. 그래서 그 충분한 수요 기반층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KDI에서 대책은 만들어 놓으셨죠? 뭐 여러 가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고요. 네. 가장 그 임대 정책이 주택 가격 하락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크게 그 좋은 정책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네, 들면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20,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장기적인 주택 가격 하락에서도 불구하고 임대 시장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그렇죠. 임대 시장이 전반적 주택 시장을 이끌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선진적인 임대 정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 맞습니다. 만들자 뭐 이거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야, 민간형이든 기업형이든 정부 주도형이든 이제는 이제 보다 투명하고 또 우리나라에 약 한 800만 호 정도의 임대 주택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거의 82%가 비등록 임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2017년도 이후에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정책이 제대로 투명성을 갖고 있는 임대 정책이 함께 마련된다면 그래도 주택 가격의 기본적인 추세적 전환에 맞추어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테이를 내놨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그 뉴스테이 작업 참여해서 하신 거죠? 송 박사님?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빌려서 간단하게 네. 제가 시간을 네, 조금 네. 드릴 테니까 네. 내용을 간단하게만 딱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뉴스테이는 이제 작년도 초에 그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주거비가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상승하는 네. 부분을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적인 측면에서 네. 스무드하게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가장 좋은 정책이 무엇이냐 할 때 기존의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 시장은 전세는 아파트, 월세는 빌라나 원룸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주거 환경과 서비스가 보통 차별화되어 있는 그것이 고착화됐었는데요. 네. 이 뉴스테일은 무엇이냐면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형의 타입으로서 월세를 주는 네. 그러한 부분을 우리나라에 곧 정착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6,000호가 시범적으로 입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한 1만 2,000호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내년에는 2만 2,0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죠, 다. 입주 물량 기준으로 보면요. 그 전반적인 그 보증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은 4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사이에서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네. 월세를 내는 금액도 4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사이로 이제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 다르겠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그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제 신혼부부를 생각해 볼 때 네. 보증금에 대한 그 수준 자체가 일반적인 전세 가격에 비해서 보통 한 50% 정도 수준이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내는 금액이 자기 소득 대비 몇 %를 차지하느냐가 주요한 그 의사결정의 그 요소가 될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30%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에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월세는 소득도 낮은 계층이 주로 내어왔던 그런 그렇죠. 수준이었기 우리가 때문에 사월세라고 하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두고 내 소득 대비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레벨은 20%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소득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 중산층으로서 그러면은 최소한 그 거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싶으면은 충분히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겠습니다. 그 뭐 안정된 네. 선진국에서는 그 정도가 네. 이제 주거 비용으로 이제 지불을 네.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세금이 한 25%에서 30% 정부에 내는 거 뭐든지 간에 다 떼내고 네. 한 4분의 1 정도가 주거비로 들어가고 네. 뭐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 한 30~40% 가지고 이제 차값하고 생활비하고 들어가는 네. 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이게 네. 한 3.5배 정도 이렇게 돼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면 이 집값에 따라 필요한 임대료를 소득에서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로 갈 텐데 네. 우리가 아직은 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 좀 높잖아요. 한 네. 5배 되나요, 지금? 그게 이제 한국감정원이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배. 그건 도시 지역이 8 정도고. 뭐 이제 다 합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네. 물론 이제 도시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 다르겠죠. 호주의 시드니라든가 홍콩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서울보다 일반적인 수준이 다 높고요. 높죠, 그런 데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보통 이 8이라고 할 때 자기 소득을 그냥
8년 동안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네. 모았을 때 집 한 채를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평균보다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평균보다 좀 높은 편에 좀 속해 높은 들어갑니다. 편이죠. 그렇다고 크게 높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강남 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좀 다릅니다. 뭐한 18배 이렇게 되겠죠. 거기는. 그렇죠. 예, 15배 이상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지역적 편차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여튼 그 지방까지 합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게 그 정보를 많이 손실시키고요. 그렇죠. 예, 자기 소득에 대해서도 다 평균화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가장 자기에 필요한 곳에 네. 자기가 소득을 어느 정도 모을 때 네. 집을 살 수 있느냐고 할 때 보통 한 5에서 한 7 정도 사이를 봅니다. 예. 그래도 보면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집값이 심하게 비싼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이제 두 분 다 들어가면서 이거 물어볼 건데요. 질문을 할 텐데 물어본다 그러면 이상하고 질문을 할 텐데 일단 뉴스테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시장에서는 반응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뉴스데이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현재 임대료가 시장보다 다소 그렇게 많이 싸지 않다. 네. 예. 또는 뭐 시장 수준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형성하고 아니냐라고 있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뉴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의 그 제한을 두고 상승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5년, 6년, 7년 지나고 나면은 그렇죠. 그 효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세 살고 있지만 2년마다 한 번씩 무지하게 올려주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건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뒤까지 자기가 안정적으로 오래 살수록 효과가 더 높아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FI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안정적으로 또 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에서도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들어가죠. 5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지방 사실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방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뭐 최근의 현황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서울이 1사분기가 한 4% 올랐고요. 네. 반면에 지방이 한 3.3% 올라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서울이 조금 더 오른 서울이 상황인데. 주도하는 근데 과거는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지방이 훨씬 더 많은 네. 큰 폭으로 상승폭을 가졌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LTV 규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DTI 규제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특히 일정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과도한 그 투기 열풍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요. 해운대 그 꼭대기 그 펜트하우스는 전 그거 어떻게 누가 그 돈 주고 들어가 사나 그랬더니 다 분양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범위를 주고 그다음에 대출 시작부터 바로 갚아 나가는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번에 그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데요. 네. 기존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요. 과거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제 5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네. 신규 주택의 부분은 여전히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수도권만 해당되나요? LTV DTI 1년 더 연장 LTV DTI 연장은 완화해 준 거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뭐 거예요. 수도권, 비수도권 뭐 전부 다 전역에 그 걸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다만 수도권에 한정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부분이 과연 그럼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냐라고 할 때 비수도권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V나 DTI나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가계부채의 그 선진화 심사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미 소득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일정 부분 DTI 부분이 뭐 60%라는 룰이 있지만 네. 현재 실제 평균은 한 30%에서 3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60%라는 어떤 명목적 규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이 되면 지방에서도 분명히 그 안에서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 대책 세우면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네. 또 이러한 선진화 가이드라인 진작 이미 했어야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강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그 비거치식
변동금리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의 그 비중 전체적인 비중이 한 30%에서 35%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70%에서 65%는 대부분이 변동금리에다가 그다음에 거치식입니다. 거치식이죠. 예. 네. 그러니까는 3년 지나고 나면 그냥 갚아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경우에 이미 돈을 많이 빌려놨는데 이자가 올라간다면 금세 자기의 그 감당해야 되죠. 부채 상환 능력이 예. 큰 어려움이 되는 거죠. 자, 1분기 건설사들 실적 좀 어땠어요? 지금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해외 쪽에서 부진이 계속 이어져 온 반면에 큰 네. 쇼크가 나는 회사가 이렇게 별로 없었던 걸로 보면 대부분 네. 주택 쪽에서 이익을 다 이제 많이 벌어서 창수했다. 그리고 네. 주택 쪽의 흐름은 매우 좋다. 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사상 최고의 레벨 수준으로 수익성 자체가 향상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매출 인식되는 속도를 감안하면 2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고 하반기에 주택 쪽의 실적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분양하지 못했던 땅 이번에 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 다 정리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올해 한 4분기 정도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할 때 수익성의 영향은 조금 줄 것으로 보여져서 네. 연간으로 보면 수익성 자체는 올해 2분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좀 나쁜 사업장도 섞여서 매출이 반영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4분기쯤 가면. 네. 근데 그럼 지금 재고주택 거래 추세는 어떤가요, 송 박사님? 기존 주택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의 경우가 한 13만 호 네.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과거의 그 5년 평균치인 15만 호에 비해서는 네. 그 조금 더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의 경우는 좀 하회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기존 주택이 한 120만 호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전년도에 100만 호에 비해서는 거의 또 20% 상승한 것이라서요. 네. 지금 줄어든 것이 그럼 진짜 줄어드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평균보다는 약간 하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재고 주택이 잘 안 팔린다는 거는 신규 분양도 좀 영향을 예, 그러니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가 물량 자체는 작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전년 동기 에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11% 정도 상승했고요. 예. 2, 4분기 같은 경우에 신규 예정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만 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작년 아주 좋았었던 분양 시장의 작년에 비해서도 한 6% 상승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시장 물량 자체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네. 여전히 작년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신규 분양을 지금 건설사들이 계속 한다는 거는 건설사 실적은 당분간은 해외 쪽이 깨지고 있는 거를 당분간은 메이크업하고 갈 수 있겠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분양가 수준은 좀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양은 했지만 네. 저가 분양밖에 못 했었는데 요즘 분양가 많이 올라갔나요? 작년에 사실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네. 작년에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장기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결단이 좀 필요했고 네. 이거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분양을 할 것이냐 하면서 그때부터는 지역별로 차별화가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여전히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수요가 있는 동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 미착공 사업들 2기 신도시 중에 좀 묶여있던 좀 원거리에 있는 사업장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분양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도 그러면 저기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의 이 온도차가 확실하게 있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차별이 크게 일어나고 좀 있습니다. 크게 일어나고 네. 있다. 자, 지금 장기간 소외되셨던 우리 광명희 대표님께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시간이 온 것 같은데 네. 최근 부동산 그 투자 흐름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권역별로 좀 일단 구분을 해서 뭐 서울 수도권, 뭐 지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요즘 어떤 특징들이에요?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물주라면 가정을 두고요.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건물을 정말 가정입니다. 예, 가정입니다. 100억짜리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팔고 다른 걸 사서 뭐 투자를 하자니 예. 뭐 100억짜리 팔면 한 양도세가 한 30억 나옵니다. 예. 그럼 70억 가지고 은행에 은행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은행에 예금 왜냐면 보유 기간이 네. 한 2, 30년 갑니다. 예. 양도 차익이 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2, 3년 길면 또 세금 장기 좀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받아도 그렇게 되나요? 네. 아, 예.
왜냐하면 그 100억짜리 건물 옛날에 10억도 안 주고 샀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시겠다. 예,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현재 건물에서 월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그걸 팔고 다른 걸 투자하자니 30억 떼고 70억으로 은행에 예금 넣어봐야 1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70억 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살려고 들어도 네. 현재 갖고 있는 것만 못한 부동산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음. 다만 이제 연세가 이제 70대를 넘어서 이제 80대까지 가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상속 상속의 플랜 문제 생기죠. 때문에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분들조차도 시장에서 가격을 그렇게 조정을 많이 해서 내려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웃돈을 주고 사는 상황이 뭐 물론 물건별로 다르지만 입지별로 다르지만 뭐 사고 싶은 물건들은 대부분 이제 뭐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런 물건들은 가격이 아직도 강세입니다. 반면에 이면도로에 있다든지 규모가 좀 덩치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래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거래가 잘 되는 규모가 요즘 어떤 정도 규모라고 봐야 돼요? 한 2, 30억에서 100억 이하가 가장 그 거래가 잘 됩니다. 2, 30억에서 100억. 네. 나는 하나 살 수가 없겠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뭐 어차피 금액이 너무 커지면 거래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래는 안 되는 거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래가 되려면 그 정도 사이즈가 이제 들어와야 되긴 할 텐데. 네네. 그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서울은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되면 네. 지방이나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데는 잘 되나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네. 이제 아주 단순하게 50억 가지고 강남에 가면 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도 50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산가분이세요. 그럼- 강남에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근데 딴 동네를 잘 안 쳐다보세요. 네. 그래서 뭐 강남에서 답을 찾아달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네. 이제 강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일어납니다. 어. 거기서 한 4%대 연수익률 4%대 거래가 일어나는데 예. 문제는 50억 이상 100억 가는 분들이 100억도 강남을 안 벗어납니다. 강남에서 찾고 네. 그 금액을 넘어서 50억을 넘어서도 지방으로도 안 갑니다. 꼭 서울에서만 사시러 가세요. 근데 저도 그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말들하고 섞이지만 지금 도시계획 자체를 그 플랜을 짤 때 네. 인구를 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옛날처럼 뭐 신도시를 자꾸 개발하게 되면은 네. 뭐 CO2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인구를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상가를 사신다면 안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살려면 서울 안에서 살아. 네. 네. 그거 이외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나요? 뭐 요즘 수익률은 워낙 안 나오는 거니까. 네, 저라면은 뭐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뭐 테헤란 내 오피스 빌딩을 금융기관에서 팝니다. 예. 부동산 금융 상품으로. 어. 그게 뭐 플랜대로만 간다면 네. 뭐 IRR이 한 7%대도 나옵니다. 단순 수익률로도 5% 이상 나오고요. 요즘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일 앤 리스백이니까 네. 예, 그 기간 동안에는 네. 그 판매자가 책임지고 마스터 리즈를 하는 거죠. 아, 세레 네. 리스백을 한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봐줘야 된다. 수익률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어떤 쪽으로 가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거주용 부동산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단위는 제가 이렇게 뭐 크게 고민하고 있는 단위의 금액들이 아닌 그 아니, 빌딩들이라서요. 그러니까 뭐 투자 부동산 개인적인 뭐 의견으로 논할 건 얘기하지 아니고요. 마시고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로서 의견을 주셔야지. 애널리스트로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이제 거주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건 분명하다. 네. 내가 살 집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의 그 수익률 자체가 나오는 지역 이거는 대출을 할 여력이 있다면 현재 임대 수익이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중앙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세권의 이제 소양 평형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워낙에 뭐 광역철도나 조금 원거리 GTX 이런 논의가 많은데요. 그런 네. 것보다는 네. 조금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더라도 그냥 서울 지하철이 다니는 정도의 네. 거리상으로는 멀어도 서울 지하철이 다니는 곳이
앞으로 더 유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활비와 이런 교통의 편의성 근데 자체가 서울 지하철이 5년까지 가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나쁘지 않을 지하철역 근방의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꾸준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정도에 한 번 또 부동산 시장을 짚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